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김선희 교수님 강의 노트 이걸로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서로 소통하는지 그 핵심인 수용기랑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통찰들만 딱 뽑아보면 재밌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신경세포가 신호를 받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노트에 나와 있잖아요. 이온성 수용기랑 대사성 수용기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온성 수용기는 말 그대로 엄청 빨라요. 신경 전달 물질이 딱 붙으면 그냥 바로 이온 통로가 확 열리는 거죠. 아, 그 노트에 나온 아세틸콜린 수용기처럼요. 근육 움직일 때 쓰는 거요. 정말 번개 같겠네요. 네, 그렇죠. 순식간에 이온들이 막 드나들면서 신호가 전달되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유리하죠. 뭐 예를 들면 근육 수축 같은 거요. 근데 그 대사성 수용기는 좀 다르다고요. 이건 좀 느리다고 되어 있던데. 네, 좀 느려요. 왜냐면 얘는 직접 통로를 여는 게 아니라 G 단백질이라고 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거든요. G 단백질이요? 네,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기에 붙으면 이 G 단백질이 활성화되고 얘가 또 세포 안에서 다른 애들을 깨워요. 뭐 2차 전령이라고 부르는 작은 분자들인데 CAMP 같은 거요. 아, 그 2차 연령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군요. 통로를 바꾸기도 하고 단백질 만들게 하기도 하고. 정확해요. 과정이 좀 더 복잡하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요? 느린데 장점이 있다고요? 네, 바로 증폭 효과인데요. 이게 이온성에는 없는 거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 하나가 붙어도 이 G 단백질이랑 2차 전령을 거치면서 신호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와, 작은 신호 하나가 엄청 큰 파급 효과를 내는 거네요. 마치 스피커처럼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래서 같은 신경 전달 물질, 예를 들어 아세틸콜린이라도 어디에 붙느냐, 즉 어떤 수용기랑 만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일을 해요. 아, 맞아요. 노트에도 그 얘기 있었어요. 근육에서는 흥분시키는데 심장에서는 오히려 느리게 만든다고요?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결국 열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물쇠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용기 종류가 최종 효과를 결정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경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예요. 이런 원리가 그럼 몸 전체에서 다 적용되는 거겠네요. 팔다리 움직이는 거나 아니면 심장 뛰고 소화되는 거 조절하는 그런 자율신경계에서도요. 네, 맞습니다. 체성신경계는 주로 아세틸콜린이 근육의 니코틴성 수용기, 이온성이죠. 에 작용해서 수축을 일으키고요. 자율신경계는 좀 더 복잡한데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네, 싸울 때 활성화되는 거랑 쉴 때 활성화되는 거요. 그렇죠. 얘네가 같은 기관, 예를 들어 심장에 작용해도 쓰는 신경 전달 물질이랑 수용기가 달라서 정반대 효과를 내요. 교감신경은 주로 노르에피네프린을 써서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을 써서 느리게 만들죠. 아하, 기관에 있는 수용기 종류가 흥분할지 억제될지를 결정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장신경계도 있는데 여긴 또 엄청 다양한 전달 물질을 써요.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거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진짜 핵심, 뇌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중추신경계 활성화 시스템. 이게 네 가지나 있다고 노트에 나오는데 와, 정말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시스템 같아요. 네, 맞아요. 뇌간이라는 그 뇌 아래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뇌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경로들이에요. 각각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주로 사용하고요. 아파트 전체 전력망 같은 느낌이죠. 그럼 어디부터 볼까요? 도파민 시스템.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요. 노트 보면 운동 조절, 보상, 중독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요. 네, 도파민계가 중요하죠. 경로가 여러 개인데 하나는 흑질 선조 경로라고 해서 운동 조절에 필수적이에요. 여기가 망가지면 파킨슨병이 생기는 거고요. 아, 파킨슨병의 그 운동 문제들이 도파민 부족 때문이군요. 그렇죠. 또 다른 주요 경로는 중뇌 변연 경로인데 이건 보상, 쾌감, 동기부여 이런 거랑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약물 중독이나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이랑도 연관이 있죠. 조현병이요?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도파민 활동이 과도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부족하면 주의력 저하랑도 관련이 있고요.
파킨슨병 치료하려고 도파민 약을 쓰면 가끔 충동 조절 문제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다른 경로에 영향을 줘서요.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그럼 세로토닌은요? 이것도 우울증이랑 관련이 있다고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세로토닌 시스템도 아주 중요해요. 각성 수준 조절이나 학습, 기분 이런 거에 다 관여하거든요. 이게 불균형하면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OCD 같은 거랑 연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아, 그래서 우울증 약 중에 SSRI라고 하는 게 세로토닌 관련 약인 거군요. 맞습니다. 세로토닌 재흡수를 막아서 농도를 높이는 원리죠. 노르아드레날린 시스템도 비슷한데 이것도 기분이나 각성, 학습에 중요하고 이게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ADHD랑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으면 또 조증이랑 관련 있고요. 마지막으로 콜린계. 이건 아세틸콜린 쓰는 시스템이죠. 기억이랑 각성 관련해서 알츠하이머병이랑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노트에 있었어요. 네. 알츠하이머병 환자들 뇌에서 이 콜린성 뉴런이 많이 손상되는 게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치료 전략 중 하나가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하거나 니코틴성 수용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병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지만요. 정말 복잡하네요. 이 네 가지 시스템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겠죠. 당연하죠.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이 시스템들이 뇌 전체의 상태를 미세하게 조율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노트를 따라서 그 작은 수용기부터 시작해서 뇌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신경전달 물질 시스템까지 한번 훑어봤습니다. 와, 정말 우리 몸과 마음의 작용 하나하나가 이런 분자들의 춤에 달려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그렇죠. 정말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 시스템들이 그럼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울증 때문에 세로토닌 시스템을 건드렸을 때 이게 도파민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 그러네요.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죠.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정말이지 아직도 우리가 탐구해야 할 부분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